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은 수년째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진지하게 예방정책을 펴야 하죠. 보건복지부가 자살 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자살예방협회 관계자 차례로 연결해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1명은 현재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가족연구원이 지난해 20세 이상 그리고 74세 미만 경기도민 1,0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3.7%가 우울하다고 답했습니다. 70대, 60대 순으로 고령층에서 우울감이 심하다고 말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흡연과 음주가 잦았고요.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국가행동계획과 함께 생각해볼 만한 조사 결과로 보입니다. 5의 When the Lights Go Out 띄워드리면서 2018년 1월 25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국민들이 성실하고 치열하게 살면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잘 와닿지 않으실까봐 숫자로 부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자살률 1위 자리가 13년째입니다. 무려 13년째. 정부도 심각성을 깨닫고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은 무엇이고 또 어떤 것들이 시급한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의 차전경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만큼 정부도 이 심각성을 파악하고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일단 실태부터 좀 들어보죠.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수가 1년에 몇 명 정도로 보면 되나요? 네, 16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1년에 13,092명이 자살로 목숨을 끊으시고요. 예. 한 달로 따지면 한 1,091명, 그리고 하루에는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으로 따져보면 매 40분마다 한 분이 돌아가시고요. 이런 숫자로 계산을 해보면 더 와닿기 때문에 저는 잘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좀 먹먹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016년 기준으로 25.6명이지 않습니까? 이제 정부가 네, 맞습니다. 4년 뒤인 2022년까지 17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4년 뒤에 이 목표를 달성하면 OECD에서 자살 문제 관리를 잘하는 나라와 좀 비슷한 수준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25.6명이요. 워낙에 독보적으로 높은 거라서 OECD는 사실 평균이 한 10명, 12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2배가 높네요, 우리나라가. 예. 꼴찌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14년도 기준을 보니까 그때는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자살률이 28.7명이었고 당시에 일본이 17.6명, 핀란드가 14.1명, 미국이 13.5명, 영국이 7.5명으로 한 4배 정도 차이가 났군요. 근데 자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유가족 등의 협력을 구하고 또 조사를 해서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왜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알아내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해외 사례를 들어봤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 저희가 이번에 어제 발표한 그 전수조사는요,
그 경찰청 수사 기록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발생한 자살자 전수가 7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합니다. 이 방법은 이제 훈련된 조사 요원들이 경찰청을 방문을 해서 과거 수사 기록을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살의 원인과 동향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빅데이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런 조사가 전에는 없었잖아요. 예,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고 어떻게 분석이 될 건지 굉장히 관심이 크게 갑니다. 이제 사후 조사와 더불어서 예방에도 힘을 쏟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게이트 키퍼라는 것으로 드러날 텐데요. 자살 위험 신호를 조기에 인지하겠다는 게이트 키퍼 어떤 역할을 하고요? 어떤 식으로 양성을 하게 될까요? 예, 일단 자살 예방 게이트 키퍼라는 게 완전히 전문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희처럼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가족이나 뭐 친구나 이웃이 이제 자살 위험 신호를 보냈을 때 이제 빨리 인지를 해서 그분들을 이제 전문가한테 연계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을 말하고요. 이게 사실은 그 뭐 세계보건기구나 뭐 미국의 질병통제센터에서는 이제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개입 수단이고 이제 입증된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살 예방 게이트 키퍼는 이제 가장 이제 대민 접촉이 많은 분들을 위주로 해서 우선은 양성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이장 통장님들 동네 그리고 뭐 종교기관이나 뭐 시민단체들 그리고 뭐 읍면동의 공무원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교육과 훈련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예를 들면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시기사 분들께서 이 훈련들을 받고 이제 그 주변 분들이나 이제 손님들이나 이런 분들께 이제 이런 그 어떻게 자살 위험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전문가한테 연계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좀 배우고 하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쌓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런 행동을 하면 자살의 징후로 보인다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하고 그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마음을 먹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자살 고위험군을 이렇게 발굴해내고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파악하게 되면 바로 전문 센터로 연결이 됩니까? 예,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한 걸 텐데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제 전국에 241개가 있고요. 그리고 우선은 뭐 만약에 이제 크게 그 질병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과 상담이나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사실은 이 자살의 원인이라는 게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뭐 가족 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상담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게이트 키퍼 교육과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 원인이 다양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우울감 때문에 이런 마음을 먹는 분들도 계시지만 건강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혹은 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세상을 등지려는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에 이제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또 1인 가구 독거노인들이 들면서 그런 건강관리 체계하고도 같이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 자살 대책이라는 건 단순히 저희가 어제 자살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 자살 대책만으로 되는 거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노인 빈곤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건강관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성인 자살이나 뭐 청년 자살에 비해서 노인 자살이 OECD에서는 사실은 뭐 대여섯 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뭐 기초연금 체계라든지 그리고 뭐 보장성 건강보험에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들도 사실은 넓게는 다 자살 예방 대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나왔던 내용 좀 더 살펴보면요, 유명인들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를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무분별하게 구체적인 내용이 인터넷에 떠돈다든지 이런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예. 일단은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이제 자살 예방과 관련된 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계속 이제 배포를 하고,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면 이제 쓰신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는 많이 효과가 좋아져서, 지난번에 그 아이돌 가수가 자살하고, 그 이후에 또 자살 사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만은, 그 구체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많이 보도를 안 하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는 사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그런 보도들이 이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제 언론계나 많은 기자분들께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보도 기준에 대해서도 계속 알릴 예정입니다. 예, 요즘에는 1인 미디어 개인 방송이나 SNS에서도 이런 내용을 많이 다루기도 하고, 그것도 기존 기성 언론 못지않게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까지도 좀 정부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울증 검사 연령도 확대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40살 때와 66살 때, 그때 건강검진에서 사실은 이제 선택적으로 우울증 검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앞으로는 40세, 50세, 60세, 70세 전체 검진 대상의 우울증 검진이 확대가 됩니다. 유가족 지원이 그동안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됩니까? 예,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자살 유가족 실태 조사를 이제 정부에서 최초로 해봤습니다. 예. 이제 어떤 분들이 자살 유가족이시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시고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가 저희가 이제 실태 조사를 했던 이제 내용들인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심리 상담이나 치료 지원을 좀 강화를 하고, 특히나 이제 지금도 있기는 한데요. 자조 모임이 있습니다. 예. 같이 유가족분들끼리 모여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하는 모임들이 있는데요. 그런 지원을 좀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국가 차원의 자살 예방 대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차전경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 한국자살예방협회 백종우 사무총장 연결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정부가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을 발표했고요. 방금도 관련 내용,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다뤄봤는데요. 네. 그동안 사실 자살 예방이라든지 인권 관련 시민단체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이 다소 부족했다고 지적됐던 것들이 많이 개선된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실제로 정부가 사실 수립 이후에 이래에 대통령님이 직접 언급하고 청와대 국무회의 보건복지부에서 전방위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발표한 일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예. 사실 민간 단체와 전문가들로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자살예방협회가 포함된 자살예방 범국민 민간단체 협의회도 그런 내용을 성명서를 통해서 발표했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 이번 대책에서 뺄 만한 정책은 하나도 없다는 게 이런 단체들의 일관된 목소리인데, 네. 사무총장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여기에 좀 더 추가돼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사실 이 어떤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예. 계획은 2006년부터 여러 차례 발표되어 왔는데 자살의 문제는 보건복지부나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예. 교육이나 고용이나 군 다양한 부처들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게 총리실 산하의 자살예방대책위원회 이게 장관급들이 모여서 챙기고 국가가 챙겼을 때 이제 실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좀 대통령 산하의 위원회 설치 같은 것도 고려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정부 의지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런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기관 네.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정부 정책을 보면 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책은 그동안 다른 나라와 겉보기에는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사실 이게 일본도
2000년에 피크를 쳤는데요. 예. 이게 산업화와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핵가족화가 됐는데 사회적 안전망은 취약할 때 저희가 이 자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살에 대한 국가의 이제 개념 정립부터 필요합니다. 사실 일본의 자살 예방법은 그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로 가야 된다. 그리고 자살을 개인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위기에 빠진 국민이 이제 구조를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자살 예방 대책을 이제 그 공무원이 직접 추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건복지 쪽뿐만이 아니라 뭐 세무, 법률, 주거 다양한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사례 회의를 하고 이 취약한 분들한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게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정부가 이걸 직접 챙기는 쪽으로 대책을 발표한 것은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제 자살 예방 범국 및 민간단체 협의회 성명 내용에도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네. 국회가 제대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예산 네. 관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늘 있어왔고 근데 예산이 네. 나오려면 법이 개정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한국의 예산이 이제 100억 수준인데 일본이 7,900억이다. 사실 이건 이제 직접 예산뿐만이 아니라 그 복지나 다양한 국민 서비스를 다 합친 거라 바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예. 일본도 이런 변화가 된 데에는 맨 처음에 자살 유가족들이 편견을 이기고 사회의 목소리를 냈고 거기에 이제 민간단체들이 같이 서명운동도 하면서 국회가 자살 예방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일본 국회의원의 10%가 여기에 참여합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서 자살 예방 법도 만들고 국회 결의안을 정부에 전달하면서 예산도 만들어지고 이제 국가적 체계가 만들어졌거든요. 예. 저희도 이제는 사실 이번에 정부 대책이 이 법 개정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향후에는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를 보면은 정부 수뇌부, 정치권, 민간 할 것 없이 그 톱니바퀴가 잘 맞아 돌아가야 이런 정책이 결국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 특히 사실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리더의 의지만으로도 자살 예방이 또 충분히 효과 있는 정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공군에서 이제 최초로 권순정 교관이라는 자살 예방 교관을 한 명 임명하고 공군 참모총장님부터 1년에 2번씩 맨 앞자리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살 예방 교육을 들었습니다. 이걸 한 6, 7년 하면서 공군의 자살률이 현저히 떨어졌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별로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리더가 확고하게 관심을 갖고 의지만 가져도 자살이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걸 드러내는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주셨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노년층 사망 자살률도 높지만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는 단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일부 중장년층들은 이렇게 또 얘기해요. 요즘 애들 약해 빠졌다. 힘든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게 편하게 자라서 시련을 극복할 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인식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어리고 젊은 세대의 우울감도 없애주고 싶은데 좋은 방도가 없을까요? 네, 사실 그렇죠. 지금 노년 세대는 더 어려운 상황을 또 잘 극복해 오신 것도 맞는데요. 예. 이제 저희가 한편에 지금 10대에서 30대의 문제는 이전에는 신체적인 건강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면 이제 정신 건강의 중요성도 같이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이제 호주 같은 나라는 이제 헤드스페이스라는 단체를 정부가 만들어서 10대
10대에서 20대 중반까지 언제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상담받을 수 있는 공간을 곳곳에 백화점 같은 데에도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스트레스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할까의 문제가 이전에는 본인과 가족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이게 사회와 공동체의 문제로 봐야 되고, 왜냐하면 또 특히 자살 고위험 군인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 아픈 사람들인데 나쁜 사람들로 상당히 오해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과 달리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의욕도 떨어지고 일을 잘 못하면 옆에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만 힘드냐, 이런 말들이 사실 더 상처를 주고 문제를 악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자살 고위험군의 이런 이제 조기 경고 증상들이 어떤 건지 알고 돕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들, 자살 예방 교육들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대책에도 게이트키핑 조기에 발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살을 생각했던 분들, 그리고 시도했던 분들에게는 일반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떤 맞습니다. 점이 중요할까요? 그럴 때는? 그 자살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노력하다가 결국 해결할 방법은 이 죽음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상태인데, 이때 이제 최종적으로 우울증이 물론 거기 관여하지만 절대 우울증 치료만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사실 있는 서비스에 연결만 돼도 되는 게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이게 복지 서비스나 세무,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 주거나 이 여러 가지 있는 서비스들에 연결해서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는 것을 돕는 과정들이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주도하면서 해나갈 때 우리가 분명히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책에 지난 5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7만 명을 분석해서 원인 파악을 한다고 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사무총장님도 교수로서 진료를 하다 보면은 수많은 원인을 갖고 있는 환자를 보셨을 텐데, 단순히 자료 수집하는 걸 넘어서 여기에서 어떤 것을 분석해서 뭐를 발견해내야 될까요? 사실 경찰청 자료에는 굉장히 소중한 이분이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수단을 사용했고,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제가 이런 시범 사업에 참여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는 1인 가구가 자살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그 전에 질병이나 사고 같은 것들이 매개가 되고, 어떤 데는 개발이 되면서 새로 유입된 근로자나 그 배우자들이 이제 지지 집단에서 떨어지면서 위험에 노출되고, 어떤 데는 또 노인이 많은데 그 중에 특히 배우자를 사별했다든지 또 독거 노인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런 지역별로 굉장히 다양한 차이가 있는 부분을 경찰청 자료를 전문가들이 들어가 봐서 지역별 맞춤 대책을 이제 세울 수 있을 때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과학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는데 기여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자살률 1위 5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도 노력해야 되고 민간도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진료하시면서 그 환자분들에게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환자들에게 좀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같은 거 있습니까? 끝으로 그것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오히려 그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은 정말 힘든 분들한테는 저 사람이 나 잘 이해 못 해주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도 말을 하지 않고 처음에 열심히 듣습니다. 거기 공감하고요.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알려고 하고, 자살 예방이라고 하는 게 절대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민간과 시민사회가 참여해서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려고 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 한국자살예방협회 백종우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오늘 자살 예방과 관련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자살 예방 한라인 전화번호는 1577-0199, 1577-0199인데요. 미국에는 굉장히 또 특이한 제목의 노래가 있네요. 로직이 부른 노래인데요. 알레샤 카라와 칼리드가 피처링한 노래. 미국의 자살방지센터 전화번호를 노래 제목으로 만들었습니다. 1800-273-8255. 이 노래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잠시 듣고 와서 수도권 사용 설명서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로 이어갑니다. 목요일에 만나는 수도권 사용설명서 시간입니다.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의 함영진 센터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올해부터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 지난해부터 쭉 해왔는데 지금 굉장히 다시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굉장한 반발도 하고 있고요.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그러고요. 정부가 이 대상 아파트들을 조사해서 추정액을 밝혔는데요. 어떤 단지들에 적용된 시뮬레이션이었습니까? 네. 국토부가 단지명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조합 설립이 완료된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에 대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시뮬레이션 자료를 발표한 것인데요. 예. 강남 4구가 15개 단지, 그리고 서울 기타 지역의 5개 단지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금년 5월부터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로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들이 주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이 부담금을 얼마나 돌릴 것인가 시장에서 예상도 많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이나 업계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인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왔을까요? 사실 정부의 일정상 올해 5월부터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를 하면 되는데 예. 이례적으로 지금 강남 4구의 재건축 단지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앞당겨서 발표한 것은 아무래도 시장에 투기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무리하게 재건축 부담금 수치를 공개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애초 시장이 예상한 초과이익 환수 금액이 평균 한 1억 5천만 원 내외가 아닐까 했는데 정부가 공개한 예상액은 서울 평균 3억 6,600만 원, 그리고 예. 강남 4구 15개 단지는 4억 3,900만 원이나 됩니다. 구체적인 단지명이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재건축 단지의 규모나 사업비 속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특히 재건축 밀집 강남 4개구 같은 경우는 정부 자료 발표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조합 사무실이라든지 중개업소의 집주인이나 매수자 문의가 빗받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위헌이다, 사유재산을 침해한다, 기본권을 침해한다 하면서 단체로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이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부당성이라든지 또 이제 재건축 부담금과 양도세의 중복과세 논란이 있습니다. 예.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헌법재판소나 행정법원의 판단은 위헌성이 없다면서 이제 제도 강행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데요. 정비 사업 중에 유난히 재건축 사업 방식에만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 요구라든지 폐지 또는 유예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예. 사실 이제 조합원마다 주택 구입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실제 시세 차익이 다른데 부담금을 동일하게 내야 하는가? 이런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제 법무법인 임보은이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 소송을 위해서 공동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고요. 이르면 2, 3월 중으로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정부에 워낙 강행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제도와 관련돼서 시행은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재건축 보유자 모두가 투기꾼은 아니기 때문에 뭐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이들에 대한 특별공제 요구들이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양도세의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 재건축 부담금을 빼주는 방안들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또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 평균 1인당 부담금이 3억 6,600만 원이고 강남만 따지면은 한 4억 4천만 원 정도. 네. 가장 많이 내는 단지는 무려 8억 원. 야, 이러면은 재건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뭐 쉽지는 않죠. 예. 일단 뭐 강남 4개구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가구당 뭐 최대 8억 원 이상 내야 하는 단지도 있다고 하는데 서울 마포구의 뭐 웬만한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의 매매가 수준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에 이어서 뭐 연환학대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까지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돈 된다 아니면 자본이 되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소유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재건축 단지 앞날이 다소 불투명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 뭐 불패 신화나 재건축이 곧 수익이다 뭐 이런 공식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건축 가격 상승 움직임에 당분간 제동이 걸린다든지 또는 매수자들도 거래에 숨을 고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제 사업 리스크의 변수가 커진 이제 재건축 중층 단지들은 당분간 거래 시장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초과이익 환수제 추정액이 강남의 경우는 최대 8억 원, 뭐 헛웃음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 환수 추정액만 이 정도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대한 정책 효과는 어느 정도로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시장 양극화는 더 심해질 전망인데요. 예.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단지나 아니면 좀 세금 변수가 적은 이미 이제 지어진 신축 주택 아니면 분양권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를 받지 않는 이제 한강변의 재개발 아파트들은 대기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재건축 부담금이나 사업 리스크 변수가 커진 재건축 중층 단지들은 거래 시장이 숨을 고르거나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건축 허용 연한까지 강화가 되면 뭐 양천구 목동이나 노원구 일대 아직 이제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았지만 곧 앞두고 있는 지역이나 뭐 허용 연한까지 한 5년 정도 남아 있었던 분당이나 일산 같은 90년대 초에 지어진 일기 신도시도 다소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됐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의 함영진 센터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를 위해 매 끼니 요리를 해온 아들 정성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지만 때로는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 우리 치매 가족분들은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 무거운 짐 함께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2018) 신년 특집 치매 결국 우리의 이야기.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을 어떻게 해야 더 잘 돌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서로 덜 힘이 들까? 궁금한 점들, 상담받고 싶은 이야기 언제든지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각 5번째 그 마지막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특집을 통해서 슬기롭게 치매를 극복하는 방법 나누고자 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립니다. 세계 3대 박물관인 예르미타시 박물관 소장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겨울궁전에서 온 프랑스 미술 예르미타시 박물관전의 전시 기간권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 상담 내용 받겠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경인일보 이현준 기자에게 인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대학 입학 시즌이 끝나면은 보통 대학별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른바 OT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는데, 대학가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묘안을 찾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즌이 되면 음주사고나 폭행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사회 문제로 비화되곤 하는데요. 예. 인천 지역 대학들을 중심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벌써부터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우선 인하대학교는 올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2월 중 각 단과대학별로 당일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입생에게 필요한 생활을 안내하는 공식 오리엔테이션은 입학 전에 학교 차원에서 진행하고, 기존 1박 2일 형태로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은 입학 후에 학내 학생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키로 한 겁니다. 인천대학교는 속리산의 한 숙박시설에서 단과대학별로 2박 3일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각종 폭력 예방 교육과 순찰 안전 관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응급 차량을 대기시켜 유사시 바로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비할 예정입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아예 교내에서 진행하면서 주류 반입을 허용하지 않거나 강압적인 신입생 장기 자랑을 없애는 대학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 자체도 이런 방안을 세우고 있지만 교육부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교육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같은 대학생 집단 연수 중 일어나는 안전사고나 학생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부터 대학생 집단 연수 운영 안전확보 매뉴얼을 제작해 학교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학내에서 진행토록 하라는 내용과 함께 학생의 주관 시 학교 지원을 지향하라는 내용, 그리고 안전점검을 강화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달 말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오리엔테이션 일정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숙박시설과 교통수단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일반도로가 된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에서 서인천 IC 구간에 추진 중인 총 4개 지점의 진출입로 개설 공사를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또 조속하게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우선 주안 6공단 고가교 인근 진출입로 공사를 2월 중으로 마치고 인하대와 성남 2고가교 진출입로를 4월 중 개설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축 고가교 인근 진출입로 공사는 5월 중 끝내기로 했습니다. 예. 인천시가 이렇게 공사를 서두르는 건 일반화 구간에 대한 통행 불편 민원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바뀌면서 도로 제한 속도가 고속도로 기준인 시속 100km에서 60km로 크게 낮아졌는데요. 이번 조치는 진출입로 공사를 위해 속도를 낮춘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순간에 제한 속도가 낮아지고 단속 카메라까지 설치되면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인천시는 진출입로가 조기에 개통되면 이런 불만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준비하기 위한 북측 올림픽 선발대가 오늘 오전 9시 21분 군사 분계선을 통과해서 우리 구역으로 들어와서 입경 절차를 마쳤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